내용 몰라서 모르겠어. 좋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여러분 착할 게 있는데 여기들의 시험이 아마 7월 1일이었죠. 죄송해요. 진짜 눈을 까지집어서 죄송합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시험이 아마 7월 1일이었죠. 그럼 저희가 아마 6월 30일에는 직접 보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6월 30일은 화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 배우는 날이 30일, 28, 29, 28일 아닌데 27, 28이구나. 27, 28일에 토일. 이때 여러분 월요일도 시험이죠? 네. 월요일에 무슨 과목 봐요? 저 많이 봐요. 많이 봐요. 뭐 있죠 월요일엔? 윤서랑 독도. 독도 쌤 근데 독도는 진짜 안 돼요? 독토요? 독서 토론? 네. 비문학이 수업이 없긴 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요. 질문을 하셔도 되죠. 아. 무슨 말 내가 못 푸는 게 있겠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전혀 뭔가 보지 않는 단원이긴 하는데 독서 토론? 근데 그냥 비문학 비문학이에요. 그렇구나. 좋죠. 질문하셔도 돼요. 23년 수능 그거 2, 3 수능이요? 1, 3 수능도 있던데. 그러니까 수능이요? 오씨 편차가 이상한데. 쌤이 보신 수능도 있을 수도 있겠다. 17 수능 17 수능이요? 제가 볼 수능이 없네요. 네. 그러니까 다 아시잖아요. 제가 언제 수능 봤는지. 네. 다 아시는데. 문제지.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이 월요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이 시험의 뭔가 일자라서 이날 이제 전날 이 월요일 시험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전날 수업을 보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7, 28일은 수업을 안 하는 걸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월요일 시험에 대비하셔야 되니까. 보통 이렇게 시험 중간에 수업이 있을 때는 이걸 빼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 다음 주 수업은 하고 다음 주는 이제 6주차 수업하고 아마 다음 주에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지만 이날 수업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 월요일 시험 방법 준비할 수 있게 할 생각입니다. 저는 꼭 들어야겠는데요. 오늘 오세요. 제가 와서 그거 트레이닝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날은 오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또 환경을 만들어 보긴 할 텐데 일단은 수업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음날 시험 과목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케이, 그래서 그러한 일정을 잡고 있고요. 아무튼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 다들 잘하고 계시죠? 오, 예. 잠시만.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됩니다. 대학에 가야 되고 여러분들이잖아요. 저는 이미 갔어요. 저는 이미 나왔으니까 제가 위기의 순간에는 이제 니들 알아서 하고 도망칠 거란 말이에요. 도망을 친다는 게 아니라 님들에게 맡기는 순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를 끝까지 믿지 마시고 내가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야 세상을 잘할 수 있어요. 누굴 의지하지 마세요. 뭐지? 저를 의지하지 마세요. 저 새끼 없어 나 잘할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항상 임하셔야 훌륭한 결과가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도 이제 뭔가 도와주세요 의지하는 분들에 대해 좀 뿌리치지는 않죠. 여러분들 시험 기간에는 언제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세요. 2시, 3시도 상관없습니다. 저 토요일에 5시에 퇴근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언제 님들이 질문을 줘도 꽤 있을 거예요. 오히려 7, 8시간 안 깨 있을 가능성이 커. 그렇게 자고 있겠지. 아무튼 여러분 시험 기간 동안에는 궁금한 거 있으면 시간과 관계없이 언제든 질문 주십시오. 제가 자고 있는 동안 이미 일어나서 대답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 좀 즐겁게 질문 주시고요. 복수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뭔가 여러 가지 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이제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합시다. 아니에요.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이 전국에 딱 이런 말 하죠. 그 전국의 가운데 기준선을 두면 안 하고는 이제 잘한 학교인가요, 못한 학교인가요? 중간. 딱 중간 느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아나고의 수준이 난 높다라고 생각하거든. 파이팅 할 수 있다. 좋습니다. 아무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빨리 운영전 끝냅시다. 다른 일이 얘기했지만 운영이라는 이름 참 아름답지 않아요?
운영이? 네. 열두띠? 좋습니다. 아, 갑자기 생각한 건데 제가 대학에 가서 이제 굉장히 좋아했던 여학생 이름이 윤영이었거든요. 네, 갑자기 생각났네. 최윤영 씨. 정말 보면 좀 태양 같은 친구였어요. 네? 보는 것만으로도 좀 태양? 마음에 봄이 오는 것 같고 어떤 멀고 차가운 것들이 녹아내리게 하는 그런 네, 죄송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윤영. 그래서 이름 그래 윤영이 이름 예쁘다는 게 윤영이 때문에. 운영이가 있었어요. 죄송해요. 난 집중했는데. 좋아요. 윤영이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이름 하나쯤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 수업 때 제가 좀 사죄를 드리고 싶은 게 너무 제가 성인지 감수성 없이 뭐 게이서를 바로 좀 죄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뭐 동성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뭔가 유머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거를 유머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편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있는 사람은 뭐 언급을 막 피하고 조심스러워 이게 편견이 있는 사람이고 그냥 깔깔깔 만들어 남자를 좋아해 웃기고 그럴 수 있는 게 오히려 편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혹시 감추고 싶은 분이 계시더라도 항상 상처를 받지 말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뭔 말을 하는 거지? 아무튼 조기에서 그렇죠. 여러분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위하여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픈 마인드.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거 있잖아 항상. 나는 돈 필요 없어. 돈이 제일 미친 새끼예요. 여러분들 참 항상 여러분들 사랑. 여러분들은 제일 돈으로 보는 녀석들이에요. 저처럼 여러분들한테 우리 비즈니스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더 이제 마음적으로 죄송하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자 모두 보시죠. 김태현 눈물을 훔치더니 아니에요 눈물을 훔치더니 이거 뭐야 스틸이란 말 아니야? 그런 거 하지 않게. 김태현 눈물을 훔치더니 유형의 손을 붙잡고 부탁했다. 죄송해요. 바닷물이 다 마르고 바위가 재난 가루가 되더라도 이 점은 없어지지 않고 땅이 아주 일치더라도 이 안을 풀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에 뭐가 있었어요? 정석가. 본 순간 그냥 정석가 떠올리셔야죠. 뭐였어요? 모래벼랑 삭삭 소리가 나는 모래벼랑에 구운데 5밤을 심어서 그 밤에서 싹이 난다는 얘기가 헤어지겠다. 나이스.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는 부분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석가 자체를 뭐 또 외부 지문으로 쓰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뭔가 그래도 보기엔 필요 나올 수 있죠. 아무튼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부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되더라도 그럼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에 있겠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그렇죠. 내가 너에 대한 사랑 정은 없어지지 않을 것. 그리고 우리가 인간 때 겪었던 그 슬픔의 한은 풀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오늘 밤 당신과 만나 우리의 절절한 속내를 얘기할 수 있었어. 자 여기서 말하는 밑줄 쳐져 있네. 당신은 유형이죠. 우리의 절절한 사연, 운영과 김진사의 속내를 얘기할 수 있었다. 숙소에 인연이 없고서야 어찌 가능하겠소. 인연. 혹시 이거 너무 윤리화 사상 같은데 이것도 여러분 사실 불교 사상입니다. 네, 인연 이런 거 나오면 불교 사상이에요. 혹시 여러분 시절 인연이라는 말 알고 있나요? 그렇죠. 이게 뭔가 시절 인연이라는 게 이제 뭔가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타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갑자기 그냥 이것만 하고 왔죠? 왜 갑자기 얘기를 하면 이제 그분이야. 내가 이제 헤어지고 편지 썼다는 거. 그분에 이런 말.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적 없어요? 헤어진 사람 아이디 구글링 해본 적 없어? 와. 스토커 아니야. 아니 순수한 궁금함이야. 내가 너 이런 걸 알아냈어 막 이런 식으로 협박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죄송해요. 나 헤어진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궁금해서 이제부터 내봐야. 그래서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컴퓨터는 안 했는데 이제 공유 카페라는 하나 하고 있었거든요. 막 화장품 이런 거 사는 거 좋아해서. 근데 그 공유 카페에 쓴 시절 인연이라는 글을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부 카페. 왜냐면 그 공부 카페에 뭔가 이제 연애 상담소 이런 거 쓰는 게시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유로 이걸 알아야 돼. 진짜 나도 걔 스토커 새끼네. 죄송해요. 아무튼 보니까 시절 인연이라는 걸 썼더라고. 그래서 뭔가 인연이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나 봐요. 너는 내가 읽는데 제일 짱 많아. 아니 미안해. 그런 그런 글도 봤었는데 아무튼 인연이 여러분 미안합니다. 갑자기 이상한 얘기까지 가서 미안합니다. 인연은 불교 사상 중에 불교 사상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 인연이 없고서야 가능하겠어. 어찌 가능하겠어? 이게 또 서리적인 표현이네. 간절히 바라건대 당신은 이 원고를 수습하여 사라지지 않도록 세상에 전해주오라고 해서 이제 원고라는 또 중요한 소재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까 기억나십니까? 운영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김진사는 그거를 막 써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쓴 거의 완성본 이들의 사랑 이야기를 기록한 글이 남았겠죠. 제가 낸 소리 아닙니다. 네, 아무튼 근데 여러분 이거 지금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꿈속이죠 지금. 네. 꿈속에서 쓴 글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현실로 다 알고 있잖아. 이거 현실에도 존재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꿈과 현실을 매개해주고 어떤 뭐랄까 꿈과 현실을 매개해주는 매개체로 이 글이 쓸릴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이제 꿈속에서 쓴 글이야. 이 원고를 수습하여 사라지지 않도록 세상에 전해주세요. 다만 경박한 자들의 입으로 저 같은 사람 말한 거죠. 아무 얘기를 하는 경박한 자들의 입으로 허락하게 전해져 우스갯거리가 되는 일이 없게 해주시면 그렇죠. 제 입에 들어오면 다 우스갯소리가 됩니다. 죄송해요. 정말 다행이고 다행이겠어. 그러니까 어때? 나 같은 사람이 함부로 오고 떠들 수 없게 그래도 좀 신중하게 이 글을 보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런 뒤 김생은 취하여 운영의 몸에 기댄 채 절구 한 편을 읊조렸다. 자, 절구, 즉 한자로 쓴 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한번 잘 봐주세요. 고전 소설에서 갑자기 이건 분명히 소설인데 시가 쓱 삽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삽입된 시의 내용이나 이 삽입된 시의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들 정말 많이 출제되거든요. 일단은 한번 보자. 시의 내용을 볼게요. 궁중에 꽃잎 떨어지고 새들이 날거늘이라고 하고 있죠. 그럼 어때? 아 여기서 말하는 궁중은 그렇죠. 안평대군의 거처. 운영과 김진사가 비극적인 사랑을 했던 바로 그 수성궁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수성궁은 어떻게 됐다고 했었지? 폐허가 됐잖아. 잘 보세요. 봄빛은 여전하지만 주인은 없다. 또 똑같아. 이거 자연은 그대로이지만 안평대군은 어떻게 됐다고 했었죠? 위세를 누리다가 폐군이 됐다라고 했었죠. 인간은 그렇죠. 좋은 시절에 갖고 없어졌어. 역시 두 개를 대조하는 부분이고 이 대조를 통해서 이 부분에서 강조되는 건 인간의 유한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빛은 여건하건만 주인은 없구려. 한밤중 달빛은 저리 서늘하고 서늘하다에 대해서 황량하다는 감정이 소개되고 있는데 황량하다는 것은 뭔가 좀 쓸쓸하고 휑한 느낌을 말합니다. 한밤중 달빛은 저리 쓸쓸해한 느낌을 주고 새벽 이슬의 물총새 깃 적시지 않았구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어떤 하나의 유명한 구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중국의 다른 시인이 쓴 시의 유명한 구절인데 아름다운 자연을 이야기할 때 주로 이 구절을 씁니다. 그렇게 막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궁금해하실까 봐 소개해드렸어요. 다른 어떤 유명한 중국의 시의 구절이고 그냥 자연이 예쁠 때 자연이 아름다울 때 넣는 구절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김진사의 시 하나가 소개됐고요. 자 이제 운영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운영도 시를 한 편 줘야겠죠. 어떻습니까? 옛 궁의 버들과 봄엔 봄빛이 돌고 천년의 호화로움만 꿈속에서 자주 드네라고 하고 있었죠. 자 그럼 여러분 이 호화로움을 어떤 인간 세계 수성궁의 호화로움이라고 생각한다면 수성궁의 호화로움은 지금 어때요? 현실에 있는 건가? 꿈속에서나 드나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때? 이것도 역시 여러분 자연은 그대로지만 어떤 수성궁의 모습은 사라졌다. 인간의 어떤 시설물은 사라졌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오른쪽에 해석을 보죠. 즉 어때요? 봄이 되어 수성궁의 꽃과 버들, 자연물은 피어났지만 얘네들은 다시 옛날 모습 그대로 보이지만 호화롭던 수성궁의 자취는 수성궁 자체는 어떻다고요? 사라졌다. 역시 이것도 인간과 자연물의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세운 궁궐터가 수성궁이니까요.
인간이 세운 궁궐이 후흥국이니까요. 그래서 계속 마지막 분이 비슷하죠. 어떤 무한한 계속해서 같은 모습을 보이는 자연과 유한한 인간 이런 거에 대한 대비 험한 인생무상 험한감 그리고 슬픔 이러한 감정들을 자꾸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오늘 밤 예자치를 찾아 못 읽다 보니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수건을 적시네. 그렇죠. 수건을 적실 정도로 눈물이 많이 나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느끼는 감정보다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무상함, 인생의 무상함 이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다. 그렇죠. 인생 무상. 아까 말했던 그 감정이 또 계속 소개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시도 받고 여러분 그래 요건 정리해 요거는 바로 보고 가자. 예, 이거 기억해 두세요. 이게 굉장히 또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왼쪽에 있는 여러분 삽시의 기능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렇죠. 왜 이런 소설에 갑자기 시를 쓱 넣어버리는 건가? 이 시가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한번 봅시다. 삽시란 무엇이다? 산문에 삽입된 운문이다. 그렇죠. 산문 여러분 소설 장르를 말하는 거잖아요. 소설에 삽입된 운율이 있는 글이에요. 운율이 있는 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단조로움을 해소한다. 첫 번째 기능은 뭐다? 단조로움을 해소한다. 그렇죠. 쓴 글 속에 갑자기 운율이 느껴지는 글이 있으니까 단조로움이 해소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이 시의 내용들이 전부 뭐였죠? 자연은 이런데 어휴 인간은 없어졌네. 자연은 이런데 어휴 인간은 꿈속에서나 볼 수 있네. 전부 다 인생무상 슬픔이라는 정서를 효과적으로 나타낸다. 정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요. 어떤 정서요? 인생무상과 슬픔. 그리고 세 번째 기능, 여러분 시를 다른 말로 여러분 서정갈래라고 하죠. 네, 서정갈래. 소설은 우리가 서사갈래라고 하잖아요. 서정갈래의 시를 추가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 서정적 분위기가 강해지지. 그리고 이 삽입된 분위기들 강조하는 서정의 분위기는 뭐죠? 자연은 그런데 인간은 우리가 추억했던 그 공간을 찾아볼 수 없네. 비극적인 분위기와 정서가 강조됩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독자에게 인물과 심리의 상황에 대한 정서적인 여운을 줄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잘 쓰인 노래 가사 하나가 이 세상에 많은 이야기를 해주죠. 예. 그래서 여운 여기까지. 여러분 이 기능들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정답 성제로 쓰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런 게 이 작품은 다르지만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서 중요한 얘기예요. 다른 교과서의 고전 소설에서도 일부러 삽입시가 있는 고전 소설을 넣어요. 그러면서 그 교과서에서도 역시 삽입시의 기능을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은 좀 여러분들 학년 전체에 공통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라 그렇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몇 개의 교과서가 나오나요? 죄송해요. 제가 2개밖에 안 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비상이랑 지약사 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약사의 비상의 고전 소설에서도 역시 삽입시가 쓰인 작품 똑같은 작품이 나와요. 똑같은 작품이에요. 똑같은 설명이 나와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야기들 꿈속에서 말하는 그 시 한 편도 봤고, 자 이제 외부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뭐야, 여러분? 내부 이야기는 전부 꿈속의 이야기였다면 외부 이야기는 꿈에서 깬 현실의 이야기지. 내부 이야기 2개는 전부 다 꿈속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외부 이야기, 액자식 구성의 외부 이야기는 여러분 현실의 이야기예요. 한번 보자. 유형은 취한 채 잠이 들었다가 이윽고 산새우는 소리에 깨어났다. 그렇죠. 각몽을 말하는 거죠. 각몽이보다 꿈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이거 보여드리지 않았나? 현실에서 꿈으로, 꿈에서 현실로,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가는 거, 꿈에 들어가는 걸 입몽이라고 하고요. 꿈에서 현실로 나오는 거, 꿈을 깨는 거, 감몽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은 그렇죠. 아 지금 꿈이구나. 아 입몽이 이런 말이구나. 이러한 것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현실, 꿈, 현실. 지금 이게 꿈이면 어떡하지? 죄송해요. 별로 이렇게 없었단 말이에요.
아 미안해 나 진짜 갑자기 웃긴 얘기가 떠올랐는데 누가 화장실 갈 때마다 이거 꾸미면 어떡하지 생각이 난다는 거야.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소변을 볼 때마다 이거 꾸미면 어떡하지? 자는 중에 실례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그게 아 미안해 갑자기 이런 얘기했어 미안한데 나도 요즘 신경이 쓰이고 있어. 그냥 꾸미면 어떡하지? 이 시원함이 사실은 큰일 나는 느낌이면 어떡하지? 예, 죄송해요. 이상한 얘기해서. 아, 그 누구였지? 그 되게 유명한 사람이 계속 그 생각한다고 그랬었거든요. 미안합니다. 우리 까먹었어요. 이거 꾸미면 어떡하지? 보겠습니다. 아무튼 현실과 현실, 인몽과 강몽 요거 알아주시고요. 주변을 살펴보니 구름 연기는 땅에 자욱하고 새벽 빛은 희미했다. 사방에 아무도 없고 김생이 길을 딱 책자 그렇죠. 여러분 이거 꿈속에서 만들어진 책자입니다. 예. 메이드 인 드림 에이리어? 네, 미안합니다. 아, 죄송해요. 꿈속에서 만들어진 책자인데 이거 어때요? 현실로도 넘어왔어요. 현실에서도 존재합니다. 꿈속에서 만들어진 책인데 현실에서도 존재해요. 자 그럼 이게 뭘 알려주겠어? 아, 이 꿈이 그냥 완전히 개꿈은 아니고 이 꿈은 실제로 우리가 겪은 일이구나. 사실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책자는 그랬을 때 꿈과 현실을 매개하는 매개물로 기능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내용 잘 알아두시고 유형은 아 죄송해요. 아직 방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참을게요. 여러분. 자 볼게요. 유형은 말해주시면 안 돼요? 꿈속에서 이제 소변을 봤는데 진짜 소변을 본 거 그것도 매개물이 될까? 아 되죠. 아 죄송해요.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진짜 좀 참겠습니다.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걸. 아무튼 여러분 이 책자는 꿈에서 적혀진 책자였지만 실제로 존재했다. 유형은 서글픈 마음에 들어 멍한 채로 이 책을 상대 속에 넣고 돌아왔다. 책상자에 넣어두고 가끔씩 펼쳐보곤 했는데 그때마다 망연자실하여 망연자실한 어떤 용어에 대한 설명도 있네. 자고 먹는 걸 다 잊고 말았다. 그는 명산을 두루 유람하다가 끝내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 그렇죠. 엔딩 부분에서 여러분 어때? 뭔가 불분명한 엔딩 아닙니까? 유형이 어떻게 됐는지 그 생사를 알 수 없다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렇죠. 원래 옛날 고전 소설들은 엔딩이 좀 명확하거든요. 근데 어때? 그 후로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는다. 알 수가 없다. 이해 행방은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어떤 점이다? 전형적인 고전 소설의 마무리와 달리 이 소설만의 특이한 점이 되는 겁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특징이 되는 거예요. 열린 결말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좋습니다. 저도 참 열린 결말 좋아하는데요. 네. 저는 사실 열린 결말보다 배드엔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죄송해요. 갑자기 그렇지 않나요? 행복한 주인공이 좌절했을 때 좀 짜릿하지 않나요? 이 말을 하지 말 걸 그랬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다 봤고 여러분 이제 그 소설 속에 정리한 내용들 이제 141페이지로 돌아가서 우리 중요한 정리 내용들 한 번만 보면서 이제 마무리 좀 해볼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 141페이지에 왼쪽 위를 보시면은 주인공 인물의 특징들이 소개된 부분이에요. 주인공 인물의 특징이 아니라 애정 소설, 특히 애정 소설 중에서도 기이한 요소가 섞여 있는 애정 전기 소설의 특징이 제시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일단은 주인공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 주인공이 어때? 제자 가인형 인물들입니다. 제자 가인은 뭐다? 재주 있는 남자, 아름다운 여자를 제자 가인이라고 하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드라마 보는데 못생긴 남자 여주가 나오면 보고 싶지가 않잖아요. 옛날 사람들 똑같았던 거야. 나는 개쩌는 남자, 예쁜 여자가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그 욕구들과 굉장히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지. 그래서 주인공들이 어떻게 설정된다? 제자 가인, 재주 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즉 재주 있는 남자, 아름다운 여자 인물들이 등장한다. 첫 번째 애정 전기 소설의 첫 번째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현실과 초현실의 경계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한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초현실적인 걸 우리 뭐라 그래요? 기이하고 신비한 요소들을 뭐라고 하죠? 고전 소설에서 전기적 요소라고 하죠. 말 그대로 애정 전기 소설이니까 저런 전기적 요소를
전기적 요소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특징, 주인공의 애정 문제를 핵심적인 주제로 다룬다. 이건 뭐 사실 있으나 마나한 특징인데 그래도 교과서에서 제시한 특징이니까 기억해두세요. 애정 소설이니까 애정이 중요한 중심 주제다. 기억해두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애정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남녀 주인공이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사는 걸로 결코 쭉 이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어때? 주인공의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가 펼쳐집니다. 뭐라고요? 남녀 주인공의 결합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존재한다. 이거를 여러분 사랑의 방해물, 장애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냥 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하면 진짜 30초 이상 나올 수가 없어. 달달한 장면만 보여주면 재미없어요. 항상 이둘이 뭔가 오해도 하고 혹은 뭔가 다른 이유로 헤어지기도 하고 서로를 그리워하고 이런 식으로 사랑과 관련된 소설에서는 방해물이나 장애물이 등장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현실 또는 사회적인 구조적인 제약이 존재했었지. 자, 그리고 이 소설에서 요거는 또 중요하지. 사회구조적인 제약. 이 소설에서 이 제약은 뭐였어요? 바로 궁녀라는 신분이, 궁녀라는 하나의 신분이 사회구조적인 제약으로 작용했지. 궁궐에 있는 궁녀란 무엇이다? 궁 밖의 남자를 사랑할 수 없고 궁에 있는 왕족만을 사랑해야 하는 사회구조적인 제약이 있었죠. 이게 이 소설에서는 두 사람의 사랑의 결합을 방해하는 방해물이자 장애물로 쓰인 겁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 애정 소설의 또 특징 중 하나로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생각보다 배드엔딩이 많습니다. 비극적 결말이 생각보다 많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애정 전개 소설의 특징, 저는 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과서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서, 즉 2학년 문학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라서 주제적으로 소재적으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케이. 액자식 구성 기억나시죠?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었지. 여러분 잘 알아두시고 이 사실 액자식 구성도 액자식 구성이지만 여러분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 뭐야? 각각의 서술자. 이 둘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죠. 요거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장치들이 굉장히 문학적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근본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거는 물어보고 싶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액자식 구성. 그렇지.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가 존재하는 거. 외부 이야기가 내부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형태가 액자식 구성인데 이 작품은 특이하게 액자가 2개 나온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건 맨 안에 있는 액자의 서술자가 다르다. 요거는 항상 기억하세요. 이 소설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잘 살펴봤고요. 몽유록 구성. 요것도 아까 했었죠? 요것도 아까 했던 내용 정리된 겁니다. 제가 말했듯이 현실, 꿈, 현실. 그래서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가는 게 인몽, 꿈에서 현실로 나오는 걸 강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외부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거 액자식 구성뿐만 아니라 몽유록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보통의 몽유록이 다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현실에서 시작해서 꿈의 이야기를 다뤘다가 다시 현실로 넘어오는 이야기. 그런 작품들을 우리가 몽유록, 꿈속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액자식 구성뿐만 아니라 몽유록적인 구성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오케이.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고 이거 중요하다. 여러분 이제 142페이지 보시면서 중간에 있었던 편지 기능 이것도 굉장히 저는 소설에서 항상 중요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최근 어떤 몇 년 전에 굉장히 계속해서 출제됐던 문제가 고전 글 속에서 있는 그 글의 내용이나 기능들 같은 것들을 항상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됐었습니다. 이 글에서 글 속의 글은 운영이 김진사에게 준 편지에 해당했고 이 편지의 어떤 내용과 그 기능들을 잘 체크해 두세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출제 포인트라고 봐요. 일단 여러분 편지 자체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죠? 우리 이별합시다. 이별의 내용이 들어있었고요. 자,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편지가 이 작품에서 하고 있는 기능들을 한번 살펴볼까? 첫 번째 기능은 뭐였어요? 그렇지. 운영이 그 김진사를 향해서 이별의 편지 속에서도 김진사에 대한 걱정과 우리가 뭔가 죽어서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이 있었어. 즉 이 편지에서는
운영이 가지고 있는 깊은 사랑과 김진사에 대한 배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재물들 팔아서 당신 합격하는 데 쓰세요. 팔아서 재산지대님을 꼭 합격하세요. 뭐 이런 내용도 있었죠. 그래서 사랑과 배려가 들어있는 글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운영과 김진사가 처한 두 소설의 상황이 이 편지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말했었죠. 앞에 있던 앞 사건에 대한 정보를 요약적으로 진술되어 있네. 아마 이 모의고사 성지였으면 이런 거가 하나 튀어나왔을 거예요. 이 편지의 앞 사건에 대한 정보가 요약적으로 진술되어 있다. 모의고사 성지 하나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 편지 속의 내용을 보면은 뭐 우리가 이렇게 만났었죠. 하지만 이런 위기에 처했었죠. 앞 사건에 대한 정보가 요약적으로 진술되어 있다. 즉 이들이 처한 상황이 독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좀 드러날 수 있다. 이게 편지의 기능이었습니다. 이 편지의 기능도 잘 기억해 주세요. 좋습니다. 넘어가서 이것도 봐야겠네. 미안해요. 볼 게 너무 많은데 자, 그 궁궐이라는 공간은 또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소설의 주요 출제 포인트, 인물 사건 배경 중에 장소 배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연스럽게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랬을 때 이 궁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안평대군이라는 인물에게 이 궁궐은 뭐다? 자신의 예술적인 이상이 실천되는 공간입니다. 안평대군이 이 궁궐에서 궁녀들한테 뭐 가르쳐줬어요? 시 쓰는 거. 그러면서 어때? 자연스럽게 나는 이들과 함께 뭔가 시를 쓰는 게 뭔가 이 안평대군의 어떤 이상 같은 거야. 그래서 수성궁이라는 궁궐은 뭐다? 안평대군의 예술적 이상이 실현되는 공간이다. 자, 이번에 궁녀들한테는 여러분 어떤 공간이었습니까? 궁녀들한테는 우리가 이 궁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랑을 할 수 없고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없다라고 했었죠. 즉 차단되고 억압된 공간입니다. 외부 세계와 차단을 만들어주고 억압을 만들어주는 공간이에요. 오케이, 궁녀들에게는 차단과 억압의 공간으로 기능하고요. 자, 운영과 김진사에게는 어떤 식으로 기능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했죠. 애정소설에는 항상 그들의 애정을 가로막는 장애물, 장벽, 그렇죠. 방해물이 등장한다. 이 사랑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는 거지. 궁이 없었으면 아이들이 사랑할 수 있었겠죠. 아무튼 이 장소 배경, 각각의 인물들에게 이 장소 배경, 수성궁이 가지는 의미가 소개되었고요. 이제 이거는 오른쪽에 좀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세 봉건적 질서가 세계사 하시는 분. 봉건 사회가 뭘 말하면 이제 대답 하실 거예요. 그렇죠. 다 아시잖아요. 봉건 사회라고 하면 여러분 일단 성을 떠올리시면 되지. 그리고 그 성 안에서 위계의 질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세 봉건적 질서라고 한다면은 이 성을 바탕으로 한 어떤 신분 질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확히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간에 명확한 어떤 역할이 있는 겁니다. 중세 봉건적 질서가 지배하는 공간이다. 멋있는 말이에요. 또 어때요? 이것도 또 잘 써볼 거예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 여러분 아까 이게 뭐였죠? 남녀 간의 애정과 사랑이었지. 그 본성은 어떤 궁궐이라는 곳에서는 억압되고 폐쇄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궁궐의 의미 중요하니까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미치겠네. 다 중요해. 안 중요한 게 없네. 한 번만 더 봅시다. 누앙스 해야 되는데. 오케이. 그래도 대충 넘어갈 수 없다. 봅시다. 내부 이야기 2의 서술자. 내부 이야기 2. 꿈속에서 들려준 이야기. 서술자 누구였습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운영이었죠. 자, 근데 이것도 여러분 생각해 볼 만한 게 잘 보세요. 여성의 이야기. 자기 여성의 겪은 사랑 이야기를 여성 서술자가 전달합니다. 그럼 여러분 소설은 다 어떻게 보면 설정이야. 죄송해요. 갑자기 든 얘기인데 제가 이제 이건 이 얘기는 한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PD 준비했다고 했었죠. PD 시험에서 여러분 장문 글쓰기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처음 봤던 시험이 이거 나이 밝혀진대. 가리면 된다. 2010 X년도 SBS 시험을 봤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거 처음 본 시험이었는데 그때 처음 썼던 글인데 저 글의 서술자 누구한테 아세요? 고양이. 여자로 했어요. 평택신가요? 아니요. 이게 어떤 글이었냐면 이제 X 남친 결혼 시험에서 축가 부르는 여자 이야기 썼었거든요. 우와 진짜 왜 그래? 그거 슬프다. 이게 약간 슬프단 거예요. 왜 저래? 궁금해서 이 방이 궁금해서. 아니 되게 아름다운 글이었어요. 네. 근데 어이. 그 상황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이런 소설은 다 설정이야. 왜 그러냐면 잘 봐. 남자 결혼식장에서 축가를 부르는 여자가 더 슬퍼 보이지 않나? 전 여친 결혼식장에서 축가를 부르는 남자보다? 근데 니들 죄송합니다. 남자랑 그렇죠. 남자는 좀 찌질한 느낌이. 여자랑 여자는 더 슬픈 느낌이죠. 그래서 저도 이런 세팅을 한 거예요. 서술자를 여자로 둔 거야. 똑같아요, 여러분. 모든 소설이 그런 식이야. 왜 여성 서술자를 뒀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문학적인 기능과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 부분이 표현 기법이 되고 이 부분이 여성 서술자를 두름으로써 발생되는 효과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합격했어요. 제가 지금 기억이 없을 텐데. 좋습니다. 떠니덕이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정말 행복합니다. 와. 이런 새끼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니들 만나 슬프다고 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아무튼 볼게요. 자, 그럼 이 표현과 효과라고 봅시다. 왜 여성 서술자를 설정했을까? 여성이 남성에게 사랑을 애원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럼 여러분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좀 고정관념? 당시 대상의 어떤 일반적인 모습이겠지. 일반적으로는 뭐다? 남성이 적극적이야 또 여성은 수동적일 수 있단 말이야. 사랑의 관계에서. 근데 여러분 여성 서술자가 우리는 이렇게 사랑했어요 라는 서술자를 이렇게 설정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강조되냐? 여성도 사랑이라는 행위의 주체자가 된다는 걸 강조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좀 오버해서 같긴 한데 여성의 이야기로 들려줘야 더 애절하니까 나는 사실 원초적으로 그 생각 하나를 가지고 있거든. 근데 뭔가 그러니까 교과서니까요. 여성이 사랑하는 주체자로서 볼 수 있어요. 좀 어떤 멋있는 의미를 넣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효과는 뭐다? 여러분 이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여성 인물들 간의 관계. 여러분 그 궁녀들 간의 관계가 되게 또 중요해요. 어때요? 뭐 잘한 언니 같은 사람은 어때? 내가 대신 죽겠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뭔가 그렇죠. 그들의 어떤 관계 같은 게 이 소설의 또 중요한 점이거든요. 어때요? 그럼 이런 여성 인물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관계를 직접 겪었던 여성 서술자가 써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래서 그 궁녀들 간의 관계, 여성 인물들의 관계가 인격체로서 서로 존중하며 유대를 쌓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즉 이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여성 서술자들을 설정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김민사가 서술했다고 생각해봐. 그들은 우정을 쌓았어요. 그게 없잖아. 여성 서술자 잘하는 얘는 나를 변호해 주셨지. 근데 벌써 쌓여가는구만. 미안해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뭔가 여러분들이 수행평가 아니면은 글을 쓸 일이 거의 없겠지만 이런 것들 항상 좀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 글이 더 효과적이기 위해서 설정해 놓는 것들이 있어. 특히 문학에서는 그런 것들이 뭐 문제로 자주 출제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를 작성할 때도 그런 어떤 설정 같은 거를 잘 짜두시면 또 재밌게 좋은 점수를 받을 글을 쓸 수 있으실 겁니다. 좋아요. 예, 뭐 안평대군의 의도까지는 그렇죠.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안평대군이 왜 벌을 내렸어? 왜 이들을 문초했어? 라는 의도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중요할 수 있겠지. 이 소설에서 또 표현하자고 하는 게 뭐야? 봉건적인 사회 질서보다 엄격한 신분 질서와 권력 구조. 이게 아까 말했던 그 봉건적 사회 질서와 같은 말이에요. 좋습니다. 진짜 끝인가? 야야, 그래. 내가 이거 중요하다고 했지. 여러분 144페이지. 이거는 여러분 세부 내용으로 알아주세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건 모의고사에서 더 중요하긴 해요. 되겠어요. 모의고사는 여러분 처음 보는 소설이잖아. 그럼 그랬을 때 어떠한 정보를 분류하고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각각의 변론 내용이 이렇게 달랐지 않은 이 정보 분류를 모의고사에서 좀 중요시 여기는 어떤 그렇죠 정보 처리 방식이에요. 내신에서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이거 다 알고 들어가잖아. 그래서 사실 구분하는 게 그렇게 큰 능력은 아닐 수도 있어. 내신에서는 당연히 구분한 상태로 들어가겠죠. 모의고사에서는 이거를 처음 읽고 이걸 구분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 사실 모의고사에서는 진짜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신에서는 그래도 중요도가 조금은 떨어지지 않을까 싶지만 아니에요. 그래도 알아두십시오. 어쨌든 각 국녀들이 어떠한 변론을 하고 있는지 이 변론의 내용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좀 세부 내용으로 잘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굳이 이들을 나눌 수는 있거든요. 일단 어떻게 나눌 수 있어? 잘 봐. 1번 은섬이 비판 2번 비치 수용 죄송해요. 2번 비치 수용 3번 옥녀 수용 4번 다음 페이지 뭐라고 됐어요? 질환이 비판. 그래서 굳이 또 1, 4, 2, 3으로 나눌 수는 있고 이런 거 이제 내신에서 좀 좋아하는 문제 형태이긴 하죠. 비판하는 입장이냐 수용하는 입장이냐. 그래서 여러분 이 궁녀들의 최후 변론 내용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모의고사에서는 더 중요했겠지만 내신에서도 저는 가치가 그래도 조금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144, 145를 통해서 나오는 이 궁녀들의 변론 내용 정리한 거 이것도 꼭 복습 때 굉장히 좀 신경 써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진짜 끝인가? 아 그렇지. 근데 궁녀 5명이었잖아. 운영이도 있었죠. 아 왜요? 운영이도 있었지. 운영이 그렇지. 이건 세부 내용이니까 마지막 좀 깨끗한 봅시다. 뭐라 그랬었죠? 아 저 죄가 인정하겠습니다. 3개였지. 3개 큰 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자살해서 책임지겠습니다. 자결.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었고, 아니 이것도 괜히 문제로 가끔 나와. 그러면 자결에 담긴 의미. 참 이제 제가 누군가의 아무리 소설 속 인물이지만 누군가의 살자의 행위마저 이제 의미를 찾아야 한다 좀 그럴 때가 있는데, 죄송해요. 운영의 자결은 이 소설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역시 한 번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자주 나와요. 첫 번째, 사랑을 지속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절망입니다. 이 현실에서 사랑할 수 없어. 이제 다 들켰거든. 진짜 끝났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사랑을 이룰 수 없다는 절망감이 있고요. 그리고 어때? 여러분 자결은 이 사회에 던지는 굉장히 강한 비판일 수도 있어요. 이 사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선택을 한 거다. 즉 뭐다? 이성에 대한 순수한 애정마저 감추어야 하는 유교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비판.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게 좀 과하다고는 싶은데 어쨌든 알아두세요. 교과서 해석이니까. 뭐다? 사랑이 지속될 수 없다는 절망, 자신의 감정마저 가로막는 유교 사회에 대한 비판, 그리고 마지막은요.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가야 하는 궁녀들, 그렇죠. 자신의 신분에 대한 이 억압된 삶에 대한 저항입니다. 처음으로 자살을 하다니. 죄송해요. 그 얘기 들려드렸죠? 예. 아닙니다. 너 뭐해 하면 맨날 나 유섰어라고 말한다. 죄송해요. 그것도 저한테 하나의 어떤 그렇죠. 레퍼런스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다? 중세 봉건적 질서. 이 작품이 나타내는 이 글의 수성몽의 의미였잖아요. 좀 기억나요? 중세 봉건적 질서. 이 수성몽이 의미하는 바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런 어떤 봉건적 질서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그 봉건적 질서를 뛰어넘어서 본성대로 살고 싶다는 염원까지가 운영의 자살에서 볼 수 있는 의미였습니다. 그렇죠. 다 출제 요소다. 예. 진짜 아닌 게 없네. 정말 그만하고 싶은데 멈출 수가 없네요. 146페이지에 또 정리 내용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비극적 결말 아까 교과서에서 기억납니까? 비극적 결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한 거. 일반적인 애정 소설들이 비극적 결말을 자주 취했다는 거. 그거는 일단 기억하시고
자, 그럼 그랬을 때 이 운영전의 비극적 결말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나? 이거를 또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럼 비극적 결말의 내용은 뭐예요? 운영은 자결했고 김진사는 따라 죽었다. 즉 뭐다? 인간의 감정을 관습과 규범으로 억압하는 것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모순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뭐가 폭력적이고 뭐가 모순적인 거야? 관습과 규범의 억압이 폭력적이고 모순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우리도 관습과 규범으로 억압당하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있을까? 수면욕이라고 봐요. 아, 미안합니다. 자연스럽게 자고 싶은데 잠을 이렇게 자꾸 깨우고 억압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잠을 못 자는 친구가 자살을 해봤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때? 그 잠이라는 자연스러운 본성을 잠이라는 자연스러운 본성을 가로막는 이 제도권의 어떤 관습과 규범의 이런 폭력성과 모순성을 보여줄 수 있잖아.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죽었다는 것에서 그렇죠.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인 애정을 가로막는 사회 억압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모순적인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인생무사는 아까 작품 속에서 다 봤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자연과 인간의 대비 속에서. 요것도 근데 요거는 아까 했던 얘기를 안 하지만 이것도 정말 중요한 출제 포인트예요. 야 진짜 적강 모티프 진짜 여러분 여기서 적강 모티프에서는 도교적인 거 기억하시면 되고 일단 뭐야? 그렇죠. 이것도 여기 안보리 효과만 한번 생각해보자. 적강이라는 건 여러분 선생님 인물이 인간계로 강림 혹은 추방당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어때? 첫 번째 효과. 아, 운영이랑 김진사가 원래 천상계 인물이었어. 얘네 되게 신분적으로 고귀한 애들이구나. 이들 인물의 고귀함을 더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때요? 얘네가 이번 생에서 만난 사랑을 한 게 아니야. 전생에서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잘못도 어때요? 운영한테 과일 줘야지 하는 잘못을 저질렀었잖아요. 그럼 얘네들의 어떤 애정은 사실 천상계부터 이어져 온 거야. 하늘부터 이어져 온 거야. 즉 뭐다? 이들의 사랑은 운명적이다. 운명론적인 성격이 있다를 더해줍니다. 야, 진짜 다 했어. 네, 좋아요. 진짜 하나만요. 작품의 문학사적 의만. 작품의 문학사적 의. 이 작품이 왜 중요한가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예,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일 거야. 오케이. 요건 한번 읽어보십시오. 문학사적인 의미. 전부 다 어떤 작품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아. 드디어 이제 죄송해요. 하나 더 해야 돼. 147페이지. 아니, 야 넘어갈 수 없어. 전부 다 언급이 되어야 된다. 다 읽으실 거죠? 네, 다 읽으실 거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자, 이 책자 여러분 꿈에서 쓴 책자인데 현실로 넘어왔잖아. 그렇다 보니까 이 책자가 이 책자가 하고 있는 어떤 기능과 효과는 뭔지 역시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은 어때요? 작품적으로 봤을 때 유영이 꿈에서 운영과 김진사의 이야기를 들은 일이 뭐다? 완전 개꿈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이다. 그 사실임을 보여주는 증거물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강조한 효과는 뭐죠? 내부 이야기, 꿈속의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 현실 이야기는 연결한다, 매개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어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작품의 개연성을 높일 수 있다. 이 정도의 효과는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꿈과 현실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꿈에서 있었던 일이 알고 보니 현실을 반영하는 일이었네 라는 식으로 이 작품의 어떤 그럴듯한 개연성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좋아. 30시 얘기는 아까 했고 작품의 주제의식, 표면적이고 심층적인 주제의식인데 우리 다 주제의식 살펴는 본 거예요. 다만 표면적이고 심층적이라고 구별할 수는 있다. 이 정도는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이제 진짜 다 됐습니다. 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 운영전과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보고 우리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풀 문제는 오늘 나눠드린 5주 복습까지 해서 5주 복습까지 앞에 보시면은 소단원 모의평가 네.
1, 2, 3에 넣어놨거든요. 사실 이거 지난 숙제로 넣어놓긴 했는데 혹시 오늘 안 가져오시는 분도 있을까봐 일단은 넣어놨어요. 저 숙제로 다 풀었는데요?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예. 숙제로 다 풀었대요 하시는 분이 있으면 2회나 3회를 좀 푸셔도 되고요. 일단 우리 이번 시간에 같이 가장 먼저 기본적인 내용은 좀 체크해봐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 나눠드릴 5주 과제 소단어 모의평가 1회 한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러분 4주 과제 운영전 문제 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과제뿐만 아니라 4주 과제 운영전 문제도 풀어야 합니다. 워낙 중요한 고전 소설이라. 그리고 여러분 5번 문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풀어야 돼요. 네, 5번을 적절하지 않은으로 수정해서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0번까지 쭉 풀어보십시오. 예. 시원하게 10번까지 풀고 또 간단한 답을 고르기 쉽지만 여러분 선제로 깔린 게 다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답만 맞았다 요거를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선지 자체가 어떤 공부 내용이다. 네, 이 문제는 그런 가치가 있어요. 전부 다 어떤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만 다루고 있어요. 문제가 어렵진 않지만 선지를 읽고 이 얘기 봤지 하는 것 자체가 좀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고2쯤 됐으면 뭔가 각자의 뭔가 공부 방식들이 있겠지. 근데 뭔가 여러분들 나 열심히 하는데 뭔가 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한다면 공부의 방법적인 면도 항상 좀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아깝잖아. 시간을 투입하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게. 그래서 투입한 대로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공부란 무엇일까? 그런 걸 자꾸 생각해 보시오. 일단 괴로워야 됩니다. 진짜예요. 편한 방법은 정말 편할 뿐이에요.
하면 왜 이거지? 아, 이 내용 뭐였지? 그런 괴로움이 있어야 공부한 내용들이 전부 다 성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가 보다 하면 편하지. 근데 문제는 그렇게 공부한 시간은 성적 향상이 안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늘 공부하실 때 치열하게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좀 그런 부분에선 자신 있거든요. 예, 남들보다 불성실했지만 좋은 점수를 받은 상황에서 이런 공부가 좀 좋은 공부겠다라는 걸 좀 계속 느끼는 바가 있어요. 클리닉 때도 뭔가 그런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그렇죠. 어떤 분이 좀 공부에 근본적인 게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면은, 여러분 국어 교과 내용뿐만 아니라 공부 방법에 관련된 내용도 늘 질문하세요. 제가 겪고 경험했던 거 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회 물어보셔도 됩니다. 웬만한 사람보다 잘하지 않아요. 아니다. 이제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많은 거야.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뭔가 물어볼 것도 없을 때 제가 좀 답변 정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과목 공부하시다가도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세요. 과학은요. 죄송합니다. 과학 진짜 하나도 몰라요. 요새 공부하는 과학을 안 해도 돼서. 옛날에 영어도 다 잘했는데. 기가 막혔죠. 좋습니다. 이제 뭐 슬슬 이제 답이 구성되신 것 같아서 또 뭐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으니까 저희가 좀 정답 위주로 좀 빠르게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죠. 여러분 정답은 1번이었어요.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 사건이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맞아요. 특히 어떤 여러분 최종 변론하는 그런 부분 보면 어때? 전부 다 대사를 통해서 이 상황이나 사건을 알려주잖아. 사실 이랬답니다. 사실 이랬답니다. 그렇죠. 어떤 거에서 여러분 최종 변론 그 부분 생각해 보시면은 굉장히 그게 좀 세게 드러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마침 또 우리 문제 출제 부분도 그런 부분이었지. 다 전부 대화를 통해서 대사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오케이,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은 독자가 떠올릴 수 있는 장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렵지 않죠? 정답은 5번이었어요. 왜 이거 패스한 거 같지? 이거 아까 내가 설명했나? 대군의 화가 누그러져서 운영은 가졌지만 다른 궁녀들은 풀어줬지. 야 이거 아까 했냐? 이 페이지 넘어갔냐 혹시 내가? 왜 내가 떠는 기억이 없지? 했어요? 진짜 맛이 가고 있나봐요. 죄송합니다. 조금 화가 누그러져서 운영만 가지고 나머지는 풀어두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운영과 궁녀들이 별당에 갇히면 안 됩니다. 운영만 가두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진짜 맛이 갔나? 죄송해요. 그냥 뭐가 진짜 약간 내세우려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죠. 요즘 진짜 좀 쉽지가 않아요. 이제 토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는 5시 넘어서 퇴근하고 어제는 2시 넘어서 퇴근했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약간 마탱이가 가는 것 같은데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죠. 죄송해요. 3번 궁녀들의 진술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이거든요. 일단 빛은 어때? 수용 입장이었지. 죽은의 은혜가 커. 죽은의 뜻에 따라 죽겠는데 이거 영광은 아니지. 왜? 지금 우리가 잘못한 걸 씻어내기 위해서 죽겠다지.
당신을 위해 죽는 게 영광입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뭐라고요? 오명. 더럽혀진 이름이에요. 오명을 씻기 위해 죽겠다. 당신의 명령으로 죽어서 영광이다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좋아요. 4번 문제로 넘어가죠. 4번. 이걸 읽고 추천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죠? 예. 정답은 여러분 5번입니다. 김진상 운영에 막기 빼앗을 자신을 자책하며 운영을 멀리하려고 노력했고 굉장히 그럴듯한데 정확히는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자책했는지 멀리하려고 노력했는지 이런 내용은 전혀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머릿속에서는 금지된 사랑이니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여러분 글을 읽고 추측해야 돼. 그럼 이 사실을 뭔가 알 수 있는 서술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알 수 없는 서술입니다. 다른 얘기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그래. 시험 볼 때 가장 어려운 선지가 뭔지 아세요? 그게 국어 시험에서. 그게 진짜 잘못된 거나 틀린 내용이 아니라 없는 내용이 제일 어려워요. 오케이? 왜냐면 지금 읽었을 때 내가 이거 못 찾은 건가 하고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 고난이도 문제의 어떤 정답에 대한 설명이 혹시 되지 않을 때는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래서 잘못해서 이게 이래서 틀렸어질 수도 있지만 이거 없는 내용이야가 은근히 어려운 문제에서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뭐 사실 내신보다 모의고사에서 좀 필요한 스킬이긴 한데 죄송해요. 하지만 내신 문제도 요즘 모의고사 시험 내고 있어. 자 5번입니다. 이 글에 대한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 이거 적절하지 않은 조심해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풀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정답은 3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진산의 운영과의 사람 매력에 대해서 적극적 노력이 좀 아쉬워요. 그렇죠. 김진사가 우리 도망갑시다. 아이고 재산 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 둘만 도망칩시다. 뭐 이랬습니까? 들키면 어떡하지? 재산이 없어지면 안 되는데 약간 이랬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이 적극성에 대해서 다소 주관적인 느낌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문제들을 출제한 사람은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진 않았어.를 정답으로 제시했어요. 6번. 보기를 참고하여 이 글의 배경이 수성궁에 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수성궁, 궁궐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되고 정답은 여러분 2번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치사한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무한성이 아니라 여러분 유한성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문제들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지를 통해 공부한다는 게 뭐야?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나머지 4개는 정답이라는 거지. 그럼 이 4개의 이야기는 다른 문제에서 활용될 수 있을 때는 맞는 소리가 될 수 있거든요. 맞는 소리들은 여러분 읽으면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맞는 소리들은 읽다 보면은 이 작품의 특징이나 이 작품에 물어보는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1번 볼까? 안평대군에게 수성궁은 자신의 예술적인 이상을 실현하는 공간이었다. 그거 기억납니까? 자 이렇게 막 이물 나왔었잖아요. 안평대군에게는 이렇고 운영과 김진사에게는 이런 공간이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안평대군에게 수성궁은 어떤 공간이었어요? 자신의 궁녀들에게 시 쓰는 법을 가르치면서 함께 시를 쓰는 공간이었어. 그래서 예술적 이상을 실현하는 공간 맞죠?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정답 위주로 다루고 있지만 궁금한 거 언제든 질문 주셔도 됩니다. 예. 저는 좀 이런 질문 받는 거 좋아하거든요. 예. 왜냐면 제가 공감 능력이 약해서 이걸 왜 틀리지? 죄송해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래서 정답만 약간 이게 당연히 정답이지 약간 이러고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점이 궁금하다. 나는 이게 뭐 정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를 들으면 오히려 가르칠 내용이 생겨서 더 뭔가 기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뭔가 질문 같은 거 하실 때 전혀 눈치 보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7번 문제. 궁궐, 역시 궁궐이라는 어떤 특수한 공간 배경이 소개되고 있고 비극적인 사랑이고 이런 것들이 아까 봤던 그 멋있는 말 있었잖아. 중세 봉건적 질서의 폭력성과 비인간성을 비판, 폭로하고 인간 본성의 해방을 염원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왔었는데 여러분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어디가 잘못됐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말. 여러분 이 결말의 의미 기억납니까?
저항, 절망, 염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여주겠지? 수능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거 받아들이면 살아야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뭔가 받아들이면 살아야지 왜 주고? 아니 그렇잖아. 여러분이 만약에 위험한 얘기를 할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대지잡들을 갔어요. 그걸 수능하면 살겠죠. 받아들이지 못하면 재수를 한 거 아닙니까? 수능하면 살겠지.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판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용이 자살이랑은 어울리기가 좀 어렵지.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여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어느 부분이 있냐면 야 운영이 자살을 한 건데 왜 궁녀들의 태도를 보여주냐. 이 부분도 사실 좀 문제를 삼을 수 있어요. 그렇죠. 좋습니다. 8에서 1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들이 어렵진 않은데 또 선제들이 괜찮은 건 은근히 있어요. 네. 8에서 1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8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쉽죠? 이건 뭐 그냥 외워서 이제 맞춰야지. 네. 외화 안에 두 개의 내화. 그렇죠. 이야기를 감싼 이야기. 이거를 액자식 구성이라고 했고 이 글의 특징은 내화가 두 개다. 이거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3번이었고요. 9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9번 문제도 진짜 약간 외워서 써야지. 보면서만 기분이 나빠야지. 이 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5번이죠.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었죠. 시작부터 끝까지 주인공이 NO. 이거 좋네요. 이거 어때? 외화에서는 외부 이야기에서는 다시 한번 좀 우리 전지적 작가가 내부 이야기에서도 전지적 작가가 근데 내부 이야기, 꿈속의 이야기에서 들려주는 사랑 이야기는 운영이 직접 들려주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이거는 이제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 있어야 돼. 좋습니다. 그 외에도 이거 남은 특징들도 저는 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남은 소설들도 그냥 다 뭔가 그렇지 그냥 채우는 선지 하나씩은 쓸 정도의 중요성이 있어. 이 글의 이 작품의 특징을 잘 설명해주는 선지들이라. 10번 문제입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죠. A와 B는 그렇죠. 이거 항상 좀 내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이 작품에 쓰여 삽입된 시의 기능들, 시의 의미들을 물어보고 있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내용적인 측면으로 정답이 구성됐죠. 모두 인간의 유한함, 삶의 덧없음, 어울리는 것보다 인생, 우상, 어떤 허망함, 허무함 이러한 주제들이, 심리들이 정답의 후보가 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문제 풀어보셨고 그렇죠. 남은 뒤에 문제에도 역시 숙제를 해주시고요. 지난주 4주 복습까지에도 역시 운영전 복습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거 역시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자료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일 났다. 거의 다 끝나버렸는데. 일단 무항사 자료고요. 예, 사실 대단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학교 프린트가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 이상의 걸 만들 수 없었어요. 예. 그래서 다만 여기서 신경 쓴 것은 여러분 그렇죠. 시험 범위에 포함된 고전 논문 할 때는 한글 해석이 제일 잘 돼야 된다. 여러분들의 학교 프린트는 그렇죠. 여러분들 학교 프린트는 공론과 해석이 조금 떨어져 있었는데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좋으라고 붙여놨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돼. 그 정도의 자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렇죠. 한글에서 먼저 익히시고 나머지 중요한 필기 내용은 학교 프린트 꽤 여러분들 학교 자료 꽤 좋았으니까 학교 프린트 잘 봐주세요. 좋습니다. 이게 시작을 해야겠지. 네. 그냥 보내긴 좀 그렇고요. 앞에 조금만 보고 여러분 가봅시다. 잠시만요. 너 이름이 뭐였지? 안 썼어 아직. 책 만나면 집까지. 찾으면 끝날 것 같아. 죄송해요. 자료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아니 더 해야죠. 아시잖아요. 아니 그래
다음부터 시작하는 게 깔끔한 것 같긴 왜 한데 깔끔해요? 아 너무 줄거리만 알려도 집에 가야 돼. 너무 슬퍼. 줄거리 설명해볼까? 아 그래요? 아 재밌지? 줄거리 뭘 자꾸 대충 설명해 포기하지 않겠다 없는데요. 타협하지 않는다 야 어딨냐 너 진짜 없어졌잖아요. 교과서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닌데 아니 어디서 뭘로 했지? 아 잠깐만 나 분명히 올렸어 없다. 자결하고 싶다 나 안 돼. 운영전 자결하라. 운영하고 싶다 아, 진짜 못 찾겠다 야, 죄송해요 지금 이거 어딘데 지금 예. 아 분명히 파일 이름 올려놨는데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자료 구성 지금 첫 페이지에 여러분 그 보기 같은 거 하나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최신순 특강에 실제로 누항사에 실렸던 보기입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들이 물론 누항사 문제 보기를 직접 만드실 수도 있지만 제 경우에는 이제 최신순 특강의 보기 문제 그 보기를 그대로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보기 넣어놨고 밑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글 해석 쉽게 공부하라고 원문과 밑에 한글 해석을 좀 연이은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그래 시원하게 다음 시간에 운영 문화 누항사 나가기로 하고 한글 해석과 어떤 표현법들 위주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표현법들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과제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이건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전범위가 그래도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안 나왔어요. 50문제 정도. 네? 50문제 정도. 우리 그동안 했던 범위들 뭐 점검할 수 있는 문제 좀 넣었습니다. 네. 프린트요? 그렇죠. 이게 뭐야? 우리 결혼도 시험 보고. 결혼 시험. 결혼 중간고사 아니야? 네.